소식이고요. 오늘 전국적으로 비 소식이 있습니다. 우산은 작은 거 꼭 챙기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탈원전은 바보 같은 짓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전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우리가 가져가야 할 과제이기도 한데 혹시 정부의 정책 기조라는 것이 전 정권과의 무조건적인 차별화 아니냐는 비판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조간신문에는 관련 기사들이 많이 실렸기 때문에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리핑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원석 전 의원, 전기한 평론가, 스픽스의 최민우 기자 오늘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거두절미하고 스픽스가 선정한 오늘의 일면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일면 저희가 매일 선정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내용을 좀 만나보겠습니다. 동아일보의 사회면에 나와 있는 보도인데 너무 작게 보도가 돼서 시의원이 한 명 출마했는데 민생당이 보조금을 9억을 받았다. 이게 물론 이제 기준에 따라서 받은 겁니다. 직전 총선 득표율하고 의석수에 따라서 받은 거긴 한데 원내 기본소득당보다 더 많이 수령한 것이 맞느냐라는 지적이 있는 것이고 정치권에서는 보조금을 노린 1인 출마가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와서 선관위에서는 선거비의 회계를 보고 집중적으로 이제 점검을 하겠다. 이런 지금 입장을 밝힌 상황이에요. 상황은 386표를 이모 전 서울시 의원 후보가 얻는데 이번 지방선거에 그쳤고 근데 이제 그게 9억 원으로 연결이 된 것이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될지 박원석 의원님 어떤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게 이제 이 국고보조금 배분 기준이 네. 지난 총선에서 레코드가 있어야 돼요. 몇 퍼센트의 전국 득표를 얻었느냐. 거기에 이제 현재 의석수 이렇게 더해서 국고보조금을 배분을 하는데 민생당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여러 정당이 합쳐가지고 만들어졌다가 네. 다 이제 탈당이 이루어지고 나서 원외 정당이 됐잖아요. 근데 지난 총선에 어쨌든 출마를 했고 비례대표 득표 기준으로 2%의 정당 득표율을 올렸어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을 계속 받아왔던 거고 매번의 선거에서 지금은 뭐 원외 정당이죠. 예. 의석수 한 석도 없는. 이건 이제 국회 의석수 기준이긴 한데 국회 의석수뿐만 아니라 지방의회 의석도 없어요. 예. 완벽한 원외 정당. 완벽한 원외 정당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총선에 득표율이 있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을 받는데 후보가 출마하지 않으면 받지 못합니다. 예. 때문에 선관위에서 의심하는 것은 저게 국고보조금을 수령하기엔 목적의 출마 아니냐라는 점을 의심을 하고 지금 조사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네네네. 그 증명하기가 참 어려워요. 우리는 선거보조금 수령을 목적으로 출마했다라고 인정을 하겠습니까 민주당에서. 때문에 뭐 조사는 하되 그걸 가지고서 국고보조금을 비정상적이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령했다라고 네. 단정하는 근거를 찾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이 국고보조금 배분 방식에 대해서는 한번 재고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보면 원외 정당들이나 신생 정당들은 제로입니다. 반면에 저렇게 원외 정당이지만은 총선의 레코드가 있는 정당은 또 받아요. 근데 원내 정당인데 기본소득당이나 시대전환은 원내 정당이에요. 네. 근데 그게 어디서 파생됐냐면 지난 총선의 위성 정당에서 이 파생이 된 거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만들었던 이른바 이제 총선형 비례 위성 정당에서 네. 뒤에 갈라져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난 총선에 정당으로서 참여하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지난 총선에 레코드가 없으니까 원내 의석 한 석목만 받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지금 모순이 있어서 이거를 뭐 총선 득표율 기준, 의석수 기준, 총선 득표율 기준은 오히려 좀 유의미함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정당의 지속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예. 근데 지금 원내 그 배분 기준은 어떻게 되냐면 그 교섭단체가 전체 국고보조금의 반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반을 교섭단체를 포함한 의석수대로 나눠요. 그러니까 교섭단체는 어마어마한 이득을 누리는 반면에 비교섭단체이거나 원외 정당들은 아무것도 받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원외 정당까지는 논외로 하더라도 네네네네. 원내 정당들 간의 국고보조금 배분에 있어서 형평성이 현격히 지금 떨어진다. 이런 문제는 좀 시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꿔야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미 뭐 보조금은 9억을 받은 것이고 정기현 평론가 이거 못 돌려받을 것 같죠? 못 돌려받고요. 뭐 제도가 돼 있고 이 사람들이 출마를 했는데 어떻게 그렇죠. 정당의 권리니까요. 무시하고 예. 뭐 권리이든 아니면 뭐 꼼수이든 그것은 예. 제도에 의해서 지급이 된 것이고 그게 부당하게 이제 보일 뿐이죠. 그러면 박 의원 말씀대로 제도 개선하는 수밖에 없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교섭단체가 전체 국고보조금의 50%를 독식하고 있다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신생 정당의 출연이나 활동을 국가가 사실 좀 보호를 해줘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 오히려 이게 독식 구조로 가고 있다, 개선해야 된다 이런 것도 있으니
이 문제는 좀 더 폭넓게 보고 전체적으로 국고보조금 제도를 중앙선관위 차원에서 네. 어떻게 할 것인지 방향을 좀 제시하고 이것이 국회 개혁이나 정당 개혁의 차원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좀 만들어서 제시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들어봤고요. 자, 민생당 얘기를 했는데 저희 스픽스가 선정한 일면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저희 스픽스에서는 인권에 대한 문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문제, 생명 존중에 대한 문제 이제 여러 각도로 좀 주목을 하고 있고 그런 보도와 관련해서는 우선시에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서울신문 또 칭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 보도로 이제 그 동물 학대방에 있는 대화들을 좀 추적을 해서 보도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뭐 대화로 이 대화들을 좀 옮겨드리기가 좀 민망합니다. 민망하고 좀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으면 역겹습니다. 뭐 고양이를 털바퀴벌레라고 표현을 하면서 실제 그런 대화방이 있다 그래요. 동물 학대범들의 대화방이 있는데 텔레그램으로 운영이 돼 있고 거기 안에서는 뭐 고양이의 팔을 뭐 몇 바퀴 돌려서 뭐 뼈를 으깼나 뭐 이런 것들을 조롱하거나 웃으면서 자신들의 범행을 막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추적 보도하고 있는 기사고요. 다음 기사를 좀 주목을 해주시죠. 그래서 구면에서는 연쇄살인범들의 시작이 어떻게 첫 발을 내디뎠는가 바로 동물학대로부터 시작됐다고 얘기를 하면서 유영철, 강호순, 이영학, 조두순 연쇄살인하기 전에 동물들을 어떻게 학대해왔는지 동물을 어떻게 죽여왔는지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유영철 같은 경우에는 과도로 이제 큰 개를 찔러 보면서 살인 실험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고 강호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여러 동물들을 스스로 도축한 경험을 토대로 연쇄 살인을 저질렀고 이영학의 경우에도 동물들을 뭐 둔기로 살해하거나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었다. 강력 범죄의 전조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그냥 뭐 동물 뭐 하나 정도, 뭐 두 마리 정도 이렇게 뭐 죽인 거에 대해서 큰 책임을 묻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에 대해서도 좀 경고를 하고 있다라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보도와 관련된 인터넷 반응은 없습니까, 최민우 기자? 네, 저 갑자기 군대 선임이 했던 행동들이 좀 생각나네요.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겪었던 일인데 군대 선임이 고양이 다리를 잡고 이렇게 돌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사람이 참 충격적인 일을 보면은 그게 좀 기억에 계속 남는 편인데 네네네. 저 같은 경우는 그게 벌써 한 10년 전 일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생생하게 기억나는 게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인터넷 민심 같은 경우는 반려동물 등록제를 의무 시행해야 된다. 그래서 세금을 거두고 그래야만 뭐 매년 늘어나는 뭐 유기견이나 유기면 뭐 숫자를 줄일 수 있다. 그리고 반려동물 복지 혜택까지 늘릴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일석이조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반응도 있고 네. 그리고 또 앞서 말씀하신 그 동물 학대는 강력 범죄의 시그널이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폭력적인 성향을 힘없는 말 못하는 동물들에게 표출하는 거다. 지금 현재 동물보호법을 조금 더 강력하게 올려야 한다 이런 반응입니다. 네, 박원석 의원님. 근데 네. 이제 그 우리나라의 어떤 분위기라는 게 많이 이제 어떤 동물권 존중에 대해서는 뭐 그게 사실 집에서 키우는 애들이든 뭐 길에서 있는 애들이든 그 어떤 동물권 존중이라는 것은 뭐 시대가 이제 거듭하면서 많이 발전되긴 했습니다만 아직 이제 이런 어떤 법적인 대안이나 어떤 개정이나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또 만들어내기에는 국회에서는 그래도 아직은 뭐 동물은 뭐 나중에 이제 이런 분위기가 많이 있나 보죠. 최근에 좀 많이 달라졌어요. 그렇습니까? 그 91년도에 처음에 우리가 동물보호법이 만들어졌고 이게 이제 다른 외국 사례에 비하면 좀 뒤늦게 시작이 된 건 맞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 반려인 인구수가 1,500만 명 정도 되잖아요. 국민 4명 중에 1명은 어쨌든 개든 고양이든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반려인이란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요구들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고 국회에서도 그런 추세에 맞게 이 동물 보호 제도를 강화하기 위한 또 동물 복지 제도를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안들을 내놓고 있는데 네. 아직 그렇게 입법에 큰 진전은 없지만 이런 사건들이 이렇게 조명을 받으면서 그 필요성은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동물 학대와 관련돼서도 지금도 동물보호법에 동물 학대를 방지하거나 처벌하는 조항이 있는데 그 학대의 범위나 혹은 그 처벌의 수위 같은 걸 좀 더 올려야 된다. 세분화하고 이런 요구가 있고 얼마 전에도 국회에서 허은하원 주제로 그 공청회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을 계기로 해서 그런 것들이 좀 더 촘촘하게 좀 다뤄질 필요가 있고 이게 생명을 경시한다는 측면에서는 사람에 대한 학대나 동물에 대한 학대나 근본적으로 별로 다를 게 없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국회에서도 이런 그 요구들을 좀 적극적으로 끌어안아야 되고 또 동물 복지와 관련해서도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유기견이나 유기묘 구조센터, 보호센터들이 많이 생겼는데 아직도 좀 부족한
상황이고 또 뭐 대안이 없어가지고 나중에 가서 그냥 살처분하는 경우들이 많고 때문에 그에 대해서도 조금 더 촘촘한 제도적 대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스픽사 선정한 일면 만나보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뭐 이 내용은 날씨 내용은 잘 소개해드리진 않는데 오후부터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오늘 지금 생방 보시는 분들 혹은 이제 이후에 저희가 업로드할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아마 그 시간쯤 되면 비가 강하게 오고 있겠죠. 오늘부터 장마라는 보도도 있기 때문에 작은 우산 하나 정도는 챙기시라고. 오후부터 강한 비가 온다는 국민일보의 보도. 서울, 중부, 호남 등 최대 120mm 이상 온다고 하니까요. 아무튼 오늘 우산 하나쯤은 꼭 챙기시길 바라겠고 사고 없도록 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주제의 제목은 바로 좋아 원전으로 빠르게 가! 이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누가 했던 말을 저희가 빗대서 제목으로 잡았냐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죠. 후보 시절에 이제 이런 영상을 찍으셔서 많은 분들이 뭐 흥미롭게 보셨겠습니다만 대대적으로 아무튼 언론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빠르게 가는가? 바로 원전으로 다시 빠르게 가자라는 게 윤 대통령, 윤석열 정부의 방향입니다. 대구일보의 보도를 만나볼까요? 탈원전을 겨냥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5년간 바보짓을 한 거다. 바보짓을 했다. 당장 민주당에서는 야권에서는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그렇다면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하는 움직임이 바보짓이냐라는 반박인데요.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에 탄력이 붙었습니다. 정부는 조기 재개를 전제로 해서 올해 925억 원 규모의 사업을 집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친원전에 힘을 실어주면서 원전 세일즈를 백방으로 뛰겠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다음 중앙일보의 보도 일면에 나와 있는데요. 탈원전 5년 동안 바보짓 했다. 1조를 수혈하겠다. 2025년까지요. 원전 최강국을 재건하겠다라는 언급을 남겼습니다. 한겨레 사진을 만나볼까요? 팔짱을 딱 끼고 신한울 3, 4호기 원자로와 증기발생기용 주단 소재 보관장에서 한국형 원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입니다. 경북메일도 마찬가지로 문정부의 탈원전을 맹폭한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한겨레는 조금 더 비판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탈핵을 주장했던 환경단체들의 반발까지 실어주면서 아니 기후위기를 어떻게 다시 핵으로 막으려고 하냐 이제 이런 비판인데요. 에너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움직임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지 일단 총평을 좀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정기현 평론가. 저는 두산중공업이라는 특정 회사에 가서 이 정부가 예산을 이제 2025년까지 한 1조 정도를 투자해서 선발주를 하겠다. 맞습니까? 예를 들어서 본인이 원하는 정책이 이제 탈원전이 아니고 친원전으로 가겠다고 하는 것은 뭐 어쨌든 대통령으로도 갈 수 있다고 뭐 양해를 하더라도 특정 회사에 가서 저렇게 하고 발장을 끼면서 이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기술을 전 세계 기술이 되도록 하겠다. 예를 들자면 조금 사리 깊게 행동했다면 어떤 공청회장에서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서 발표자의 내용을 듣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일단 눈에 좀 거슬렸고요. 두 번째는 지난 정부에서 했던 정책을 바보 같은 짓이라고 하면 이게 고도의 정치적 언어 사용이냐 아니면 적극적으로 스스로 던지는 내뱉는 말이냐. 민주당의 반발을 차치하더라도 대통령이 전임 정부는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가는 세계적 추세, 그 다음에 기후 온난화와 관련된 지구 온난화와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전 세계적 과제를 풀기 위해서 이제 친환경 재생 에너지 쪽으로 가야 된다는 방향에 원전을 전체적으로 줄여 나가는 세계적 추세에 발을 맞춰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에너지 문제가 다시 대두되고 특히 화석연료 지금 뭐 전 세계 지금 석유 문제나 이런 것들이 다시 터지고 있으니 원전으로 돌아가는 것은 맞지만 그 결정을 바보 같은 짓이라고 해야 될 만큼 그 정책의 그 예를 들면 이제 무지 이런 것들이 있었나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단어 선택에 매우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문 정부는 이렇게 했지만 윤 정부는 이렇게 가겠다고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정책의 하나로 친원전, 탈원전 쪽으로 가야 되지 어떻게 전임 정부가 했던 이를 바보 같은 짓을 했으면 그 당시에 동의했던 국민들 또 그 방향에 맞다고 생각했던 여러 이제 사람들의 생각을 바보로 다 만들어버리는 저런 대통령의 발언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두 가지 전체가 저는 두산중공업에서 저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나 또는 바보 같은 짓이라는 용어 선택 이런 것들이 과연 맞는지 여러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볼까요?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지난 5년 동안 바보 같은 짓을 안 하고 지난 이 5년 동안 원전 소리가 나가고 생태계를 있는데 더욱 저희 쪽은. 탄탄히 구축했더라면은 지금 아마 경쟁자가 전혀 없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뭐 대통령으로서 저렇게 표현하는 건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을 정기한 평론을 해주셨는데 박원석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평가해 주시겠어요? 일단 저거야말로 바보 같은 언행이죠. 일단 첫 번째로 네. 대통령의 언어가 아닙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를 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최근에 부쩍 이런 메시지들이 굉장히 거칠고 정제되지 않은 그런 메시지들이 많이 나와요. 특히 이제 도어 스태핑 관련해서 그런 맞아요, 얘기들이 맞아요. 많이 나오는데 대통령 처음 해봐서 모른다. 대통령 2번 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근데 그거는 대통령이 해서는 안 되는 얘기고 그리고 지난 정권 때는 민변이 다 하지 않았냐. 네. 뭐 이런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정권 때 그렇게 했으면 이 정부 때는 달리 해야죠. 그걸 비판했으면. 근데 그거를 마치 이 정부가 그렇게 인사독식하는 검찰 인사독식하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논리로 지난 정부의 사실과도 다르고 잘못을 끌어온다는 것도 대통령다운 언어가 아니고 바보 같다. 저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저분이 좀 지금 자신감이 너무 과도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침없이 얘기를 하는데 그게 끊임없는 설화를 낳고 네. 대통령다운 어떤 언어, 메시지의 품격 네. 이런 거를 굉장히 실추시키고 있다. 근데 저게 쌓이고 쌓이면 나중에는 이제 만회할 수 없는 지경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 점 굉장히 유의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선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선동이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사실 시민사회나 또 환경단체 전문가들로부터 비판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신한울 3, 4, 5기 건설 중단하는 것 빼고는 탈원전 한 게 없습니다. 원자력 발전 비중이 줄어든 게 없어요. 그리고 그 로드맵이라는 게 2080년에 탈원전을 하는 로드맵이었기 때문에 국제적 권고나 국제적인 비교에 비추어서도 이건 탈원전 정책이 아니다라는 오히려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마치 대한민국의 원전 산업이 망하기라도 한 것처럼 저렇게 호들갑을 떠는 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선동이라는 생각이 들고 세 번째로는 네. 지도자다운 어떤 해안이나 비전이 없는 좀 무식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발언을 보고 있으면은 무슨 원자력 업계의 세일즈맨, 본인이 이걸 자처하긴 했지만 원전 세일즈맨 같아요. 근데 지금 국제적 추세는 어쨌든 친환경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여서 대선 때 그 유명했던 알리백이라는 예. 그런 국제적인 이니셔티브까지도 있지 않습니까? 저분은 알리백도 잘 모르긴 했지만 그럴 만큼 사실은 그 이 친환경 에너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다음에 이제 탄소 국경세가 도입이 돼요. 2024년부터. 그에 대비해서 어쨌든 이 친환경 저탄소 내지는 탈탄소 에너지로의 전환이 국제적인 추세인데 예. 최근에 이제 이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일시적으로 원자력 발전이나 이런 것들을 유지하는 이런 나라들이나 그런 경향이 있긴 하지만 근본적인 대안이 아니라는 것은 국제적으로 거의 합의된, 특히 선진국들 사이에 합의된 그런 공론이에요. 근데 그거에 전면 역행해서 원전 최강국이 되겠다. 그러면 가장 문제 삼고 있는 이 핵폐기물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나라에는 저준위 핵폐기 처리 시설밖에 없어요. 중준위, 고준위 핵폐기 시설 어떻게 할 겁니까? 수출할 겁니까? 그것까지? 어느 나라에서 받아요? 그런 데 대해서 아무런 대안이 없는 정말 지도자다운 비전과 해안이 없는 좀 무식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글로벌 기준이나 글로벌 스탠다드 참 언론들이 좋아하는데 조금 아쉬운 것은 이제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고 있는 이제 언론들이 이제 이런 모습들을 뭔가 이제 제대로 된 비판을 하지 않는 거에 대한 아쉬움은 좀 있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저도 뭐 동의합니다. 이제 두 분 말씀해 주신 거. 최민우 기자, 이 반응 어때요? 대통령의 뭐 워딩도 그렇고 어떤 이 친원전에 대한 기조 방향이랄까 이런 거에 대한 비판이 있습니까? 아니면 칭찬이 더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우선 바보 같은 지지라는 표현 때문에 아주 인터넷 민심이 들끓고 있는데요. 우선 뭐 친원전 정책을 찬성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 네. 뭐 어떤 분들은 뭐 원전 개발자의 해외 유출을 막을 수 있어서 인재 유출을 막을 수 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인재들을 우리나라에서 일할 수 있게 한다. 이런 있고요. 네네. 그리고 또 탈원전으로 인해서 중소기업이 피해를 봤던 사례도 있다 하기 때문에 뭐 중소기업한테도 피해를 보상해 줘야 한다. 네. 그리고 또 물가 높아지는 시대에 전기세를 아낄 수 있어서 좋다라고 하는 반응도 있고요. 네. 반대로 핵 폐기물이나 이런 것들을 폐기할 때 엄청난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장 전기세를 아끼는 것은 좋긴 하지만 원전 확대하는 것은 국민들을
끓는 냄비 안에 개구리를 모는 것이다라는 표현도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뭐 어쨌든 그 안에서도 좀 갑론을박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제가 처음에 오프닝에서 얘기한 듯이 뭔가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나 방향이라는 것이 전 정부와의 무조건적인 차별화가 되지 않도록 뭔가 사실에 근거해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이 나오지 않게끔 뭐 친원전을 하더라도 사실에 근거해서 정책 방향을 좀 제시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바로 77데이입니다. 77데이. 뭐 7월 7일이에요. 왜 이게 7월 7일이 제목인지는 유심히 이제 기사를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어제 결론이 안 났습니다. 국민일보의 보도를 좀 만나볼까요? 정치 4면인데요. 징계 심의를 앞둔 이준석 대표와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어제 결론을 못 냈기 때문에 일단 보도를 해드리는데요. 2주 뒤로 미뤄진 이준석의 운명의 날. 한국일보의 보도, 윤리위 심판대에 다시 눈이 쏠리고 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절차가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부담과 비판은 이준석 대표가 하고 있어요. 당이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나아가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결론을 빨리 내달라. 그러니까 마치 이제 나는 당당하다라는 어떤 항변이기도 하겠죠. 근데 징계 여부나 수위에 따라서 후폭풍은 뭐 예고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당내 분위기 뭐 당연히 안 좋습니다. 위원 9명 중에 8명이 참석했고요. 결정은 좀 미뤄졌습니다. 영남일보의 보도 만나볼까요? 마찬가지로 많은 취재진이 이양희 윤리위원장을 둘러싸고 있고요. 징계 조건은 갖춘 상황인데 징계 심의를 이제 시작한 상황일 뿐입니다. 경북일보의 보도도 마찬가지로 이양희 윤리위원장의 모습을 보도하고 있고요. 근데 그 약간의 어떤 진실 공방이 있었어요. 참여 여부를 두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참여 여부를 두고 공방이 있었던 것 같은데 뭔가 나는 나가려고 했는데 받아주지 않았다라는 그런 이제 논란인 것이죠. 그거는 뭐 저희가 그 내부적인 사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실제 그랬는지 아닌지는 여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출석을 윤리위에서는 거절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일찍이 언론에 밝히기로는 윤리위 출석을 거부당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해서 이게 한때 잠깐 논란이었죠. 대구신문의 보도로 이어갈까요? 결론 도출이 지연되고 있고 이준석 대표의 말로는 성상납이 있어야 이거 증거인멸도 하는 거 아니냐. 일단 징계 자체가 일단 말이 안 된다라는 항변인 것이고요. 세계일보의 보도 볼까요? 출석 거절한 적 없다. 이제 이런 반박을 하고 있고 증거인멸 교사 여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당내에서도 갑론을박입니다. 아무튼 뭐 문제가 되겠죠. 어제 있었던 이제 이런 보도를 좀 만나봤습니다. 박원석 전 의원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좀 예상된 어제의 결론이었던 것 같아요. 어제 이제 윤리위가 설왕설래 끝에 소집이 됐는데 당사자 소명을 김철근 정무실장만 불렀어요. 네. 만약에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 결론을 낼 거라면 당사자 소명도 없이 대표에 대한 징계 결론을 낼 수는 없거든요. 어제 불렀어야 되는데 그에 대해서 뭐 서로 간에 좀 설왕설래가 있더라고요. 한쪽에서는 가겠다고 했는데 거절당했다. 그렇습니다. 한쪽에서는 거절한 적이 없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부른 건 아닌 것 같아요. 윤리위가. 그렇게 봤을 때 윤리위의 이 스케줄이 어제는 김철근 정무실장의 소명을 듣고 그에 대한 판단을 해야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의 결론을 낼 수 있다. 이렇게 아마 이제 윤리위 내부에서 그 사전에 계획을 짰던 게 아닌가 싶고 그래서 어느 정도 예상됐던 어제의 결론이었고 네. 이게 이제 7월 7일 2주 후로 밀렸는데 과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네. 지금 뭐 사실은 한 치 앞을 내다보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그게 궁금하긴 합니다.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당원 당규에 따라서 윤리위를 해산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본인에 대한 이 징계가 현저히 부당하다라고 나오면 극단적으로는 해산을 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이제 당내 공방은 훨씬 더 거칠어지겠죠. 사실상 본인의 그런 행위에 대해서 역으로 증명하는 거 아니냐 네네. 이런 반론이 나올 수도 있고 지금 김철근 정무실장에 대한 그 징계의 결론이 아마 7월 7일 이전에 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7월 7일 날 이준석 대표의 소명까지 듣고 한꺼번에 낼 것이다. 결론을 내려고 할 것 같은데 예. 지금 이게 본질적으로는 당권 투쟁의 양상이거든요. 당내 권력 투쟁의 양상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네. 선거를 거듭해서 이긴 정당이
지금 뭐 힘을 합쳐도 모자랄 때 저런 식의 공방을 벌인다는 거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 내년 총선 공천권이 포함된, 그러니까 내후년 총선 공천권이 포함된 내년 당권의 형배를 둘러싸고 네. 윤핵관들과 이준석 대표 사이에 아주 격렬한 공방이 오가고 있는 거고, 이제 우리가 모두가 궁금해하는 건 거기에 윤의 의중이 얼마나 실린 거냐 이런 대목이 궁금하잖아요. 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윤의 의지 없는 윤핵관들의 의지는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무심한 척, 관심이 없는 척 하고 있지만은 예. 분명한 윤 대통령의 의중이 저기엔 실려 있고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건 좀 뭐랄까요? 전 좀 치졸한 네. 그런 권력 투쟁의 양상으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네, 정기한 평론가는 어떻게 보셨어요? 종합적으로 아무튼 박원석 전 의원께서 잘 분석해 주셨고 실제 7월 7일에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을 포함해서 한꺼번에 결론을 윤리위가 내려고 할 것이고 2주라는 시간이 또 이제 지연이 됐기 때문에 그 시간 안에 벌어질 여러 가지 어떤 전망도 해주셨는데 어제 징계심의에서는 윤리위가 판정패했죠. 실제로 연기될 것이라고는 예상을 못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를 할 것이라고 봤는데 막상 이제 징계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의 항변을 들어보니 이게 쉽게 결론을 내릴 게 아니다. 그리고 이준석을 징계하면 여론이 급속도로 윤리위의 판단을 옹호할 것처럼 예상하거나 또는 기대했는데 분위기가 그렇게 돌아가지 않거든요. 저희들도 행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고 징계를 할 때는 객관적 사실이 있어야 하고 예. 그 객관적 사실이 누가 보더라도 징계에 합당하다는 게 있어야 되는데 네. 사실 따지고 보면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한다는 것은 주관적 판단이 많이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객관적 근거가 있어야 되고 주관적 판단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누가 보더라도 이게 꽉 짜여져 있는 제대로 돼 있는 징계감이다 이렇게 느낌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또 당사자는 당대표고 적극적으로 항변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양희 위원장이 결론을 내리기에는 자신의 정치적 부담이 너무 컸습니다. 며칠 전만 하더라도 어떻게 했습니까? 무슨 지금 징계위의 고유한 권한에 대해서 윤리위의 권한에 대해서 당대표가 왈가왈부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식으로 정면 공격을 했습니다. 그때의 기세로 보면 어저께 완전히 이제 결단을 냈어야 되죠. 그런데 어중간하게 7월 7일로 미루어버렸다는 것은 네. 본인도 정치적 부담을 다 안고 가기에는 윤핵관 쪽이나 또는 바깥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당이 완전히 내용으로 치달을 수 있는데 본인이 정치적 책임까지 져야 한다. 이런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어제는 어쨌든 이양희 위원장님 판정패 하셨습니다. 판정패를 하셨다는 말씀이신데 글쎄요, 박원석 의원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제가 조금만 보충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일단 어제 징계 결론에 대해서 엇갈린 관측이 있었습니다. 어제 결론을 낼 거다 이런 관측도 있었고 하지만 당 내부를 좀 더 세밀하게 아는 분들은 결론을 못 낼 거다. 왜냐하면 7시에 시작한 회의에 김철근 정무실장만 불렀다는 건 어제 결론을 내리지 않을 거라는 사전에 예고된 이제 그런 계획이었다 이런 게 있어서 뭐 이 후자 쪽에 어떻게 보면 결론이 난 것 같고요. 네. 우리가 이제 앞으로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 몇 가지 있는데 갑자기 김소연 변호사라는 사람이 등장을 했어요. 누군지 아시죠, 김소연 변호사? 네, 네. 이준석하고 거의 앙숙이. 앙숙이죠, 앙숙. 대전에 그 지역위원장 했던 이분이 아이카이스트 그 성접대를 했다는 네. 김성진 대표의 변호인을 맡고 있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접견을 갔다 와서 이준석 주변에서 회유가 있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그걸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어제 하려다가 못했어요. 할 거다. 이 징계위 결론을 보고 나서. 그리고 이윤리위원회에 그 자료를 제출하겠다. 네. 진술 자료를.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거 하나. 두 번째는 경찰이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를 참고인으로 소환을 했어요. 조만간 조사를 할 겁니다. 거기서 아마 공소시효는 지났지만 네. 어쨌든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확인하는 위해서 거. 포괄적인 조사를 진행할 거예요. 그게 또 하나의 변수입니다. 만약 거기서 김성진이 아니,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그게 어떤 식으로든지 알려지게 되면 이준석 대표한테는 아마 치명타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이제 윤리위에서 문제 삼고 있는 건 성접대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여부는 윤리의 이슈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 뒤에 있었던 증거인멸 교사. 네. 이게 당대표로서의 당의 품위 이런 것들을 저하시킨 네. 명예를 실추시킨 행위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징계를 하겠다라는 거죠. 이준석 대표는 두 가지를 묶어서 성접대가 없었으면은 증거인멸 교사도 없는 건데 그러니까 이준석 특유의 그런 논리를 구사를 한 거죠. 예. 반대로 윤리위는 증거인멸 교사가 있었다는 건 성접대가 있었다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식으로 지금 논리가 충돌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2주 동안에
이걸 이제 윤리위에서 뭔가 어쨌든 서로 간의 정당성을 보강하기 위해서 네. 이런저런 행위들을 할 거 아니에요? 네. 어떤 행위들이 일어날지 굉장히 흥미진진한 그런 상황입니다. 김소연 변호사 그리고 경찰의 그 김성진 전 대표 그 소환 이 문제까지 생각을 해보면 어느 정도 나름 이제 거기서 어떤 결론이 나고 어떤 내용들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2주 사이에요. 그럼 윤리위가 어떤 징계를 내릴 만한 명분을 쌓고 있다고 보기는 뭐 이렇게까지 보기 쉽지는 않은데. 저는 정밀한 기획은 아니지만 네. 어떤 판이 돌아가고 있다고 봅니다. 아 뒤에 혹시 누가 어떤 그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정견 평론가? 뭐 제가 보기에는 하여튼 용기가 아직은 부족하다. 아 부족하다. 이준석을 어떤 식으로든 쳐내야 되는데 그러려면 결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내용 가지고 당사자가 부인을 하기 시작하면 밑도 끝도 없는 싸움이 됩니다. 뭐 설사 김성진 이제 대표 성접대를 했다고 한 이 사람이 지금 와서 성접대를 한 게 맞습니다라고 한들 이준석 대표가 인정하겠습니까? 증거 인자 나오겠죠. 뭐. 아니 그렇게 한 사실이 없다고 하면 또 그것도 공방입니다. 이렇게 가버리면 당은 더욱더 내용에 이제 휩싸이게 되는데 저는 이제 이 문제를 이렇게 서둘러서 가야 되는 것이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으로서 해야 할 여러 가지 일 또는 국민들이 지금 이제 바라보는 시선이 사생활 공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데 이것이 윤리위에서 회부가 되고 당대표를 쫓아내는 명분으로 삼는 이런 수준의 싸움이 지금 집권 여당에서 보여줄 수 있는 수준이냐. 네. 그리고 지금 뭐 싸움 뭐 구경하면 재미는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싸움이 너무 치졸한 싸움이니까 이런 걸 보고 있는 국민들이 사실 짜증 나는 면도 국민의힘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2017년 총선인가요? 네. 그때 이제 친박들이 진박 감별을 하면서 진박감별. 그때 이한구 공천심사위원장을 내세워가지고 진박 아닌 사람들을 다 쳐냈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그 당이 망했어요. 그때 장면이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잘잘못을 떠나서 또 이준석 대표 그 특유의 스타일이 있어요. 지나치게 지금 당내에서 이 전선을 넓히고 긴장을 만드는 그런 특유의 스타일이 있는데 그걸 감안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두 번의 선거 승리 뒤에 그 선거 승리에 선두에 있었던 당대표를 이런 식으로 찍어내게 되면 반드시 부작용이 옵니다.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윤핵관들은 너무 자신감에 차 있어서 이준석이 없어도 우리 2024년 총선에서 문제 없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더 개판 칠 거기 때문에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몰라도 아니 보수 정당을 언제 2030들이 쳐다봤습니까? 그리고 집권 가능성이 거의 없었던 정당이 이준석 당대표 당선을 계기로 터닝포인트가 만들어진 거예요. 분위기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걸 결코 이제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아닌데 지금 국정에 이 집중해도 모자랄 이 시간에 제일 이 정부 여당이 저런 식의 그 권력 노름을 하고 있다는 거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한심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대목이에요. 네, 여론에 썩 좋지 않은 반응, 그러니까 작용이 있다면 또 반작용이 있는 것이고 또 부작용이라는 걸 낳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박원석 전 의원이 해주셨는데요. 아마도 이거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하실 때 결국엔 윤심이 작용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혹시나 뭐 저희가 아까 원전 얘기했을 때 그 사진을 잠깐 보여드렸습니다만 이준석 징계 좋아 빠르게 가 혹시 이런 또 기조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좀 걱정이 되고 짧게 해주시겠어요, 정견 평론가? 그 대통령은 지금 뭐 크게 관심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요? 지금 뭐 국민을 전 정부에 대해서 바보 같은 짓 하면서 굉장히 좀 권력에 취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네. 막 나갑니다. 뭐 힘 있는 사람이 정말 폼 내면서 이거 내가 하는 게 맞아 뭐 이렇게 밀고 가는 이런 이제 모습을 보면서 아 여기에는 뭐 당내 문제는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이제 한 발전은 비켜서 있는 것 같고요. 네네. 사실 그 이준석 이제 대표에 대해서 한 마디만 제가 좀 드리면. 예. 마음이 이제 굉장히 많이 상해 있습니다. 제가 직접 국회의원들한테 들어봐도 이준석 대표 보면 막 꼴 사납다는 거예요. 그 저희들이 과거에 이제 방송할 때 보면 이준석 대표가 네. 방송국에 선배들이 쭉 같이 해서 정치 평론을 하려고 오지 않습니까? 분장실에서 보고 대기실에서 네. 보면 네. 인사를 잘 안 해요. 싸가지가 없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좀 심하죠. 그런데 이 사람 왜 죄송합니다. 이래? 예, 아니 예. 이제 그렇게 아니, 실제 얘기하는 그런 사람이 얘기를 하는 정치인들이 있었어요. 뭐 저는 뭐 제가 개인적인 친분이 없으니까 그냥 뭐 목례를 뭐 하지도 뭐 하거나 하지도 않거나 뭐 하여튼 대충 넘어가는데 네. 선배들이나 후배들 또는 정치인들 얘기 들어보면 좀 밥맛이라는 거예요. 네, 그런. 자, 그래서 이제 또 말할 때 보면 자기 논리구사의 아주 독특한 구조가 있어요. 그런 이야기 들으면 반박하려니 좀 답답하고 네. 그렇다고 수긍하자니 정말 막 기분이 좀 안 좋고. 너무 안 좋아요. 그냥 안 좋은데 너무 안 좋으니까 막 찍혀 있는 거예요. 예, 거기다가 이 사건 터졌다니까 이놈의 네. 자식 이제는 안 되겠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매우 사적인 영역에서 예, 이준석 의원의 행태, 캐릭터 이런 것들을 평가하면서 저 사람이 우리 당을 망치고 있다고 규정하고 그 규정을 전제로 이제 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예. 저는 이미 당대표라면 공적인 영역에서 그 사람의 취향이 어떻든 말투가 어떻든 또는 그 사람의 뭐 특징이 무엇이든 간에 공적 영역의 인물로서 인정하면서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데 네. 윤핵관은 그런 부분보다도 워낙 꼴사납게 하는 개인적 캐릭터에 대한 것들이 감정적으로 많이 쌓여 있고 실제로 서정욱 변호사가 한번 말씀하셨지만 예. 지난 대선에서 오히려 이준석 때문에 망하려고 하다가 겨우겨우 이겼으니 없는 게 훨씬 더 좋았을 것이다 라는 분도 있고 이런 이제 좀 감정적 이런 표출들이 일어나는 것은 좀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또 대표 자리에 대한 것은 구분이 꼭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뭐 잘못하다가는 도로 새누리당 될 수 있다라는 지적을 좀 국민의힘 쪽에서도 잘 수용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자 일단 국민의힘 내부 상황 저희가 잠깐 알아봤는데요. 인터넷 반응 좀 볼까요? 네, 저 개인적으로 어제 네. 2주 후에 뵙겠습니다라는 결론 나고 난 다음에 어떤 게 떠올랐냐면 예. 그 사랑과 전쟁에서 항상 끝을 알리는 신고 선생님 있지 센스 않습니까? 있어요. 예. 네, 4주 후에 뵙겠습니다. 네. 이런 게 떠올랐고요. 예. 우선 뭐 물론 2주 내에 경찰 수사가 진행돼서 뭐 결정할 때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 2주 후라는 게 의미가 있는 그런 기간인지 그런 반응이 많았습니다. 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이준석 대표 징계에 관심을 많이 두고 있는데 네. 어제 이양희 윤리위원장께서 회의를 마친 이후에 그 이준석 대표는 징계하는 것이 안건이 아니었다라고 말을 했어요. 예. 사실 회의 전부터 예. 이준석 대표 징계는 오늘 다루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으면 예. 이게 국민들이 좀 덜 화가 났을 텐데 잔뜩 기대했다가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많이 좀 허탈해하는 분도 계시고 예. 제가 이전부터 뭐 국민의힘에 있는 할 말이 있어요 게시판이나 인터넷 예. 민심들을 많이 봤는데 뭐 안철수 의원에 대한 땡깡 그리고 또 공개 회의에서 배현진 의원과의 충돌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민심들이 많이 돌아섰었어요. 근데 어제 윤리위가 그 2주 후에 뵙겠습니다라는 것 때문에 그 화살이 말씀하신 대로 윤리위 쪽으로 지금 많이 이동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윤리위 또 나아가서는 이양희 윤리위원장한테는 굉장히 큰 부담으로 작용을 하겠죠. 아무튼 2주 후에 저희가 또 다시 뵙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오늘의 정치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야당 상황 좀 살펴볼까요? 오늘의 정치에서는 다양한 이제 정치 내용들 좀 다뤄보고 있는데 정치 현안들 영남일보의 보도입니다. 친문 전해철 당권 도전 포기. 이분은 지난주에 출마한다고 했다가 벌써 포기했어요. 근데 이제 이걸 명분 삼아서 그러면 이재명도 나오지 마. 이제 이런 불출마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이걸 이제 누가 요구를 하고 있느냐? 민주당의 재선들입니다. 재선 의원들을 보면 저희가 97세대 얘기한 적이 있었잖아요. 7080 출마론. 당권을 이제 7080 세대들이 잡아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그 재선 의원들이 이재명 너도 나오지 마. 이제 이런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조선일보의 보도를 볼까요? 친문 전해철 야 재선 의원들 이재명 불출마 동시 압박. 선거 패배 책임이 있는 분들은 전당대회에서 나오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한다. 하지만 사실상 이 의원의 불출마를 촉구하는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이건 누가 해석했는지 조선일보가 안 달아줬어요. 어쨌든 이재명도 불출마해라. 이제 이런 요구를 조선일보도 하고 싶은가 보죠. 자, 서울신문으로 가겠습니다. 하지만 전대 출마 의지를 굳혔다고 알려지고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 며칠 전에 재선 의원들을 취재를 개인적으로 해봤는데 실제 출마를 하려고 마음을 굳혔다는 의견을 제가 들어서 근데 이제 이 상황은 재선 의원들이 나오지 말라라고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경향신문도 마찬가지로 나부터 불출마하겠다. 전해철 의원의 말을 코트 따서 선거 패배 책임자, 당권 도전 말라. 아무튼 묶어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박원석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전해철 의원의 불출마는 일종의 이제 물귀신 작전이죠. 예. 뭐 이재명 의원의 출마를 어떻게 해도 막기 어렵다고 판단이 드니 결국 이제 본인이 불출마하고 또 아마 이제 이어서 몇몇 분들이 더 불출마 선언이 나올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걸 통해서 어쨌든 일종의 명분론을 가지고 막겠다 이런 것 같은데 과연 그게 실효성이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만약에 이재명 의원의 불출마를 당내에서 정말 원하고 그걸 막으려고 했다면
이게 관리형 비대위를 거쳐서 전당대회로 가는 수순이 아니고 네. 전면적인 혁신 비대위로 갔어야 이게 그러니까 출마를 막을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생기는데 지금 별로 힘이 없습니다. 이게 이제 정치라는 게 예. 어떤 상대방의 선의를 촉구하고 선의를 호소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힘이 별로 없습니다. 결국 이제 출마하거나 출마하지 않거나 이건 본인의 자유인데 이재명 의원은 이미 개항을 보궐선거 출마할 때부터 계획이 다 서서 나온 겁니다. 예. 근데 이거를 우리가 선거 2번 줬고 당신도 거기에 책임이 있으니 혹은 책임이 크니 출마하지 말라 이런다고 설득할 수가 있겠어요. 오히려 이제 거기에 대해서 다양한 반론들이 또 나오지 않습니까? 네. 현실적으로 대안이냐, 당내 쇄신 누가 할 거냐, 당신들은 책임이 없냐. 그리고 이재명만큼 지금 국민적인 어떤 지지 기반과의 인지도와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원내에서 정치를 안 했으니까 당을 쇄신할 만한 새로운 인물이 누가 있냐. 뭐 이런 다양한 반론에 부딪히고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도 뭐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당내의 내분을 좀 진정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으나 어쨌든 정당대회를 앞두고서 또 최강욱 의원 징계 이런 등등의 이슈들을 계기로 당내 여러 계파들이 네. 이제 상당한 이제 이 격돌을 벌이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 네. 개인적으로 이재명 의원은 출마할 거라고 봅니다. 출마한다. 지난 주말에 계양산에서 뭐 사실상의 내부 출정식을 한 거 아니에요? 네네. 그리고 보도가 어떤 게 나왔냐면 김두관 의원을 만나서 출마하겠다 좀 세게 도와달라 했잖아요. 도와달라. 근데 김두관 의원 측에서 이걸 부인을 못해요. 만난 게 사실이잖아요. 네네. 그렇게 보면 출마한다고 봐야죠. 야, 그리고 뭐 좀 권리당원 비율 뭐 개항을 해서라도 높여야 된다. 막 이런 얘기도 했었고, 그리고 하나 더 짚자면 이재명 의원을 둘러싼 어떤 의혹 관련 수사들, 이게 지금 현 정권에서 이 개인에 대한 압박이 들어오니까 그러면 내가 야당의 대표가 되면 날 함부로 건들지 못하겠지라는 어떤 개인의 그런 의지랄까요? 그것도 분명히 작용할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제가 이제 곧 네, 말씀하세요. 대답하기 전에 네. 혹시 그 박앵커가 이제 그 다음에 우리 정치 본색 같은데 예. 이재명 수사에 대해서 한번 그 기획을 하시면 꼭 저를 좀 출연을 시켜주면 알겠습니다. 정말 저는 그 수사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데 예. 꼭 한번 저 출연 요청을 좀 예, 드리면서 알겠습니다. 말씀. 그거 이제 논의로 하시고. 저도 말씀하시면 거꾸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엊그제 이제 그 민주당 재선 의원하고 저녁 식사하셨죠? 예. 그 재선 의원은 이재명 의원 출마 안 해야 된다고 합니까? 아니요. 근데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출마를 할 거라고 본인도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본인은 그러면은 출마하지 않는 쪽으로 네네. 강력하게 요구하는데 이 입장문에 들어가 있는 재선 의원입니까 아닙니까? 입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예, 말씀하세요. 왜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예. 이렇게 이제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이 네네네. 자, 첫 번째는 이재명 그러면은 지금 의원이 이분들이 이렇게 요청하면 출마 안 합니까? 그러게요. 자, 그걸 고시면 계속 한다고 이제 봅시다. 예.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의 지금 성향 또는 바람 또는 기대, 예상이 뭔지를 좀 봐야 되는데요. 네. 자, 또 거꾸로 여쭤볼게요. 본인이 만약에 이재명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사람이라면 대선에 네. 이번에 당권 도전해야 된다고 하겠죠. 당연히 하겠죠. 자, 네. 두 번째, 네. 어중간하게 지지했던 사람들, 당의 예. 지금 여러 가지 사정을 보니 예. 어중간하게 지지했던 사람들은 이재명 후보가 당권 도전을 하는 게 좋겠습니까?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까? 어중간하게 지지하는 사람도 사실 하면 좋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네. 이재명을 바꾸어서 낼 만한 카드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으로서. 그렇죠. 그러면 어중간하게 지지했던 사람도 가만히 보니까 7구도 좋긴 한데 그래도 이재명이 책임지고 가는 것이 좋겠다는 게 지금 여론의 흐름입니다. 네. 그럼 남아있는 분이 아주 어쩔 수 없이 지지했던 분들. 너무너무 윤석열이 싫었던 거예요. 도저히 윤석열로 가서는 안 되는데 이재명도 마음에 안 들지만 예. 지지했던 이런 분들은 네. 이재명 의원이 출마하지 않길 바라겠습니까? 하기를 바라겠습니까? 대답 한번 해보십시오. 네네. 출마하지 않기를 바라겠죠. 나는 그것도 없다고 생각해요. 관심이 없습니다. 그분들은. 그러면 지금 이재명을 지지했던 사람이 세 가지 부류가 있을 텐데 네. 첫 번째, 두 번째 부류는 현재 민주당의 사정으로 보면 이재명이 책임지고 좀 돌파하는 게 좋겠다는 것이 여론의 기본 흐름이에요. 그리고 이재명을 어쩔 수 없이 지지했던 사람은 예. 민주당 지금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 때 민주당 지지도 하지 않고 투표장에 아예 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선 참패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런 구도를 무시하고 재선 의원들이 나와가지고 야, 나 지금 불출만 하니까 뭐 너 나오지 마라. 또는 재선 의원들이 모여가지고 그
제가 뙤약볕에 양떼 모임이라는 단어를 한 번씩 쓰거든요. 예. 뙤약볕이 오고 햇빛이 많이 비치면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양떼가 뭉칠 게 아니고 흩어져서 살 길을 찾아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운 찜통더위 속에서 양떼가 한 곳으로 더 모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같이 죽는 거죠. 네네. 그러면 한 분이라도 나서서 이재명과 맞짱 토론을 하자. 왜 당신이 출마하지 않아야 되는지를 나하고 공개 토론을 하자라는 재선 의원이 한 명이라도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재선 의원들 실명이 아무도 없습니다. 재선 의원들이 30몇 명이 출마하지 말라고 했는데 네. 실명이 없어요. 네. 한 사람이라도 나와서 이재명 맞짱 뜨자. 내 다음에 총선 출마하지 않더라도 당신이 대선 책임을 져야 하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당권 도전하면 안 된다. 네. 토론하고 국민적 심판을 지금 받자. 네. 그게 7구들의 결기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이 구시대 기득권에 도전하는 방식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네네네. 한 사람은 나와서 내 출마 안 하니까 당신 이제 출마하지 말라고 하면서 일주일 만에 당권 도전을 포기하고 네. 기다렸다는 듯이 다수의 36명은 저 출마하지 말고 성명서를 냈는데 이름이 없어요. 이게 지금 뭐 하는 지금 이제 모습이냐. 물론 순서는 잘못됐어요. 네. 전해철 지금 뭐 의원님과 다수의 재선 의원이 출마하지 말라고 발표를 하고 곧이어서 전해철 전 장관께서 불출마 선언을 하고 예. 그러니 이재명도 나오지 마라. 이걸 지금 민주당 사정을 알고 있거나 이재명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계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마지막에 전대 출마 문제가 예. 민주당을 좀 더 생산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만드는 동력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 논쟁 가지고는 이재명을 절대 이길 수 없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하죠. 정치는 또 이제 투쟁이고 이제 그 권력 의지를 좀 보여달라는 말씀인데 7, 9세대, 70, 80 아무튼 이제 이분들에 대한 뭐 비판을 굉장히 세게 해주셔가지고 제가 좀 그저께 만난 분한테 죄송스럽네요. 괜히 얘기를 해가지고. 아니 제가 비판을 강하게 한 게 아니고 정말 좀 이렇게 촉구를 해서 이런 예. 분들이 정말 열심히 잘 싸워서 당의 이런 건강한 목소리들이 논쟁으로 이렇게 번져서 국민들을 좀 더 좀 다이나믹, 예. 액티브하게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민우 기자 혹시 이 내용과 관련된 뭐 반응이 있습니까? 네, 전해철 의원이 전당 불출마 밝혔는데 네. 박원석 의원 말씀대로 물귀신 작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물귀신 작전이 이재명 의원한테 가야 될 텐데 지금 좀 방향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저도 불출마하겠습니다. 저도 불출마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있는 편이고 예. 그리고 또 지금 우리나라에 새롭게 떠오르는 정치 프로그램인 정치 본색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저희 스픽스의 이제 대표적인 프로그램인데 어제 호스트였던 그 박진영 교수가 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 만사이통 결국 민주당을 혁신할 사람은 이재명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그런 분위기로 말을 했는데 네. 지금 친명들은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래, 너는 너 갈 길 가라. 나는 내 갈 길 가겠다. 이런 식으로 뭐 크게 전해철 의원의 불출마에 대해서 관심을 안 두는 것 같습니다. 큰 관심이 없군요. 알겠습니다. 전해철 의원님 조금만 짧게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리면 네. 그 이재명 의원이 출마하면 당연히 당선될 겁니다. 네.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되는 게 민주당 쇄신과 혁신과 혹은 경쟁력의 길이냐 그건 의문이에요. 개인적으로 리스크가 너무 커요. 사법 리스크를 포함해서. 그리고 어쨌든 윤석열 정권은 그걸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때문에 이게 이제 당이 쉽게 안정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고 또 이재명 의원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캐릭터도 지금 당의 뭐 여러 가지 강성 팬덤의 문제라든지 당이 너무 지나치게 진영 정치에 몰두해온 문제라든지 이런 걸 넘어서서 통합력을 크게 발휘하고 네. 다시 과거의 김대중 노무현 민주당으로 만들 수 있는 이제 그런 리더십의 스타일인가에 있어서도 의문이에요. 문제는 현실적인 대안을 그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재명 의원의 출마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예. 나머지를 싹 단일화해가지고 경쟁력 있는 대항마를 만들어서 네. 당권을 도전하든지. 네. 근데 그런 것도 아니고 자꾸 명분론을 가지고 출마하지 마라. 대안이 뭐냐? 97세대 얘기하는데 역사적으로 대한민국 정치의 세대 교체가 그런 어떤 명분에 의해서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누군가는 강하게 도전해서 전 세대를 치고 그리고 나서 어쨌든 세대 교체를 이뤄내는 거지. 네.
상대 양보의 세대 교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면에서 97세대도 지금 좀 용기가 좀 부족한 것 같다. 하려면 좀 더 과감하게 된다. 이런 이 정계환 대표님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많이 부족하긴 한데 경찰과 검찰에 대한 내용은 사실 어제 저희가 좀 많이 다뤘어요. 주제를 좀 빨리 넘길게요, PD님. 누가 오든 식물총장. 뭐 이 주제는 저희가 어제도 좀 다뤄봤던 내용이라서 빨리 넘어갈 텐데 아무튼 검찰의 인사, 이게 누가 돼도 식물이라는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대부분 윤사단이나 특수통이 대거 약진을 하면서 이게 인사를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라는 비판이 이제 어제보다 오늘 더 조간신문에 많이 실렸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좀 비교해서 보려고 하는데요. 한동훈 장관에 대한 사진을 언론들이 골라서 쓰는데 왼쪽이나 오른쪽 좀 비교해서 나온 그 사진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이 왼쪽 사진은 어제자 조간신문에 나온 신문이니까 인사가 나기 전이죠. 자, 이제 어디 한번 검찰 인사를 해볼까라는 표정의 사진을 보도했고요. 자, 오른쪽은 이제 육회상쾌 통쾌 이미 다 이제 우리 사람 깔아버렸네라는 이제 그 사진을 싣고 싶었는지 저 사진을 언론이 보도했다 정도만 저희가 오늘 정리하고요. 다음 주제 생각해봅시다로 좀 넘어갈게요, 피디님. 생각해봅시다 주제 첫 번째 기사를 만나볼 텐데요. 한국일보의 보도입니다. 자, 여기 이거 어떻게 될까 많은 관심이긴 한데 많이 보도는 안 됐어요. 오세훈 서울시장 TBS 교통방송과 관련해서 메시지를 많이 냈죠. 이미 뭐 이제 교육방송 전환 구상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친민주당 성향이라고 한국일보가 보도한 겁니다. 제 말은 아니에요. 친민주당 성향인 변상욱 앵커가 영입이 되면서 전선이 감사를 앞두고 확대가 됐다. 근데 이제 방송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뭐 이제 두 분 다 뭐 방송을 많이 나오시니까 TBS 관련해서는 저게 어떻게 될런지 이제 개인적인 의견들이 좀 있으실 텐데 좀 들어볼까요? 박원석 전 의원께서는 TBS 감사 내용도 그렇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 좀 전망하세요? 아직 이제 감사 결과가 안 나왔잖아요. 그쵸. 8월 달쯤에 나온다고 하는데 일단 오세훈 시장이나 국민의힘의 의지는 확고한 것 같아요. 어쨌든 김어준 씨로 대표되는 그런 TBS의 편향성을 바로잡겠다. 네. 근데 그걸 교통방송이 아닌 교육방송으로 만들겠다는 일종의 구실인 것 같고 교육방송 지금 있잖아요, EBS가. 있긴 있죠. 그리고 라디오를 교육방송으로 만든다는 건 쉽지 않아요. 이게 시청각이어야 되는데 천만 있는데 그걸 어떻게 교육방송으로 만들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건 구실로 보인다. 네네. 근데 지금 TBS의 지배구조를 보면 독립된 이사회가 있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대표도 선임하도록 돼 있고 사실상 뭐 내정이 돼서 오긴 하지만 네. 근데 그분들의 지금 임기가 아직 남아 있어요. 네. 올 연말 뭐 내년까지 이렇게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TBS가 기조를 별로 바꿀 것 같지 않아요. 결국에는 이사회나 이사장이나 현 대표의 임기가 만료된 이후에 네. TBS의 지배 구조를 바꿀 수 있는 힘이 그때 가서야 서울시에 생길 것 같은데 서울시가 갖고 있는 힘은 예산이잖아요. 거의 예산에 의해서 TBS가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목을 조르겠다. 네네. 결국에 이것도 방송의 독립성이나 공정성 이런 것과 무관한 예. 어떤 정치적인 그런 성격의 갈등으로 비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뭐 TBS는 이제 편향성 논란을 뭐 빚어왔던 사례들이 뭐 이제 보도가 됐던 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 입으로는 얘기 안 할게요. 근데 어쨌든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정기환 평론가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짧게 부탁드려요. 그 편향적이었다면 이제 그렇게 보는 시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 편향적이면 편향적이 않도록 만들면 되죠. 네. 그걸 왜 교육방송으로 바꾼다고 하면서 저는 좀 정면으로 돌파를 하라는 거예요. 정면 돌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문재인 정부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방송을 했다고 생각하면 진행자 교체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문제가 원래 TBS가 갖고 있는 고유한 성격과 맞지 않으니까 좀 더 중립적이고 좀 더 공정하고 균형 있는 사람을 네. 이렇게 앉혀서 하라고 해서 자연스럽게 정리하면 될 것이지 갑자기 TBS 전체를 가지고 뭐 문을 닫게 하느니 아니면 교육방송으로 전환하느니 이러면 TBS에 소속되어 있는 이해 당사자들 있지 않습니까? 당장 네. 거기에서 일하는 뭐 우리 노동자들이나 아니면 거기에 관리자들이나 뭐 이런 분들하고 당연히 뭐 충돌이 될 수밖에 없을 거고 그 성격에 대해서는 선출직 시장이 결정할 수 있습니까? 독립된 이사회를 가지고 있는 조직에 예. 그 내부 구성원들과 논의를 해야 되고 그래서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좀 따져보고 그러면은 진행자의 편향성이 문제 있으면 진행자 교체하고 성격에 대해서는 현재 법으로 만들어져 있는 데서 최대한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이렇게 해야 되고 이것도 좀 자신이 없으면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TBS가 어떻게 가면 좋겠는지 과제를 던지면 되지 오자마자 김어준부터 쫓아내야 되겠다 이렇게 눈에 보이도록 저렇게 해버리니 오히려 이런 더 꼬이고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TBS 이야기까지 나눠봤고요. 오늘 세 분과
스펙스 브리핑 함께했습니다. 박원석 전 의원, 정규환 평론가 그리고 스펙스의 최민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한마디입니다. 그럼 하지 말까요? 얼마 전 윤석열 대통령은 법인세 인하가 부자 감세라는 지적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럼 하지 말까요? 라고 반문해서 화제를 모았습니다. 화제가 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는 누군가에게는 추진력으로 읽혔기 때문이겠고 그렇지 않은 누군가에게는 독선적으로 읽혔기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이 자주 하는 법과 원칙대로 하겠다라는 답변은 차라리 양반이라고 봅니다. 쿨해 보일지는 모르나 도발적으로 들리는 이런 대통령의 말이 걱정이 되는 것은 국정 운영에 대한 모든 응답을 그럼 하지 말란 얘기냐라고 반문하는 자세로 일관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매일 출근길 인터뷰를 통해서 각종 현안에 대해서 소통의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만 기자들은 민감한 질문을 던지고 싶을 겁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검찰 수사는 그동안 진전이 있었는지 혹은 그에 비해 전 정권에 대한 수사는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혹은 최근 불거진 정부 시행령을 통한 국정 운영을 물어보거나 또한 검찰총장 없이 진행된 검찰 인사를 물어봐도 또 친환경 에너지 말고 원전을 택한 이유를 물어봐도 그럼 뭐 하지 말까요? 라고 하신다면 기자들은 대부분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럼 질문하지 말까요? 라고 말입니다. 오늘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